자, 이제 오늘 할 주제가 뭐냐면요. 오늘 할 주제는 1년 전 오늘, 1년 전 오늘이라는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제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1년 전 2017년 6월 19일에 낙찰받은 어떤 물건을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제가 낙찰받았다는 게 아니고, 뭐 우리 교육생이 낙찰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작년 오늘 어떤 사람이 어떤 아파트를 샀겠죠? 어떤 집을 샀는데, 그게 그럼 과연 1년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이게 멀리서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거를 하는가? 사람들은 경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경매를 하려고 할 때, 저는 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과연 시세보다 싸게 잘 산 걸까? 내가 싸게 잘 산 게 맞나? 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내가 사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 집값이 떨어지면 큰일인데?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밖에 없죠? 다른 거 있으세요? 자, 내가 싸게 잘 샀을까? 그 다음에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1년 전에 낙찰된 물건을 가지고 그때의 시세와 그리고 그때의 투자금도 한번 계산도 해보고, 그 다음에 현재의 시세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잘 샀고, 그리고 그게 1년이 지났더니 어떻게 이득을 받는지 아니면 어떻게 손해를 받는지 그거를 한번 다뤄볼 수 있잖아요. 자, 미래는 못 맞춰도 과거를 가지고 현재에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됐는지는 맞추기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서울의 집값이 얼마가 올랐어요, 뭐 광교가 뭐 얼마가 뛰었어요, 이런 얘기 해봐야 와닿지도 않으시죠? 안 와닿아요. 그리고 서울에 뭐가 있지? 뭐 서울에 집이 뭐가 있지? 서울의 집값이 얼마지?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제 낙찰 사례를 가지고 띄워놓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재밌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남이 돈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돈 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건데 왜 남이 돈 번 얘기를 하는가? 왜냐면 저번에 제가 우리 교육생 낙찰 사례라고 몇 개 올렸더니 그거 가지고 막 엄청 막 집중해서 보셨잖아요. 그때도 한 1200명 있었는데 댓글이 안 올라와요. 다들 그냥 남이 돈 번 얘기 듣느라고. 근데 이번에도 똑같겠죠. 제가 맨날 뭐 마인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뭐 좋은 강의예요 라고 하지만 계속 센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재미는 있거든요. 재미는 있어요. 그럼 내가 이번에 잘 사가지고 내년에는 남들이 배합할 좋은 투자를 하시면 되죠. 이번엔 하시면 되잖아요. 이번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자, 우선은 작년 2017년은 어떤 해였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자, 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책들을 막 발표를 합니다. 2014년, 15년도, 16년도 해가지고 집값이 막 올라갔거든요. 전국적으로 막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분양이 막 난리 나기 시작하고, 모델하우스에 막 줄을 막 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16년도에 규제책을 한번 발표를 했는데 무용지물이었어요. 티도 안 나요. 그러면서 집값이 막 계속 폭등을 막 합니다. 그 다음에 16년 12월부터 탄핵 국면에 막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는 아마 지금도
듣는 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16년 겨울에 내가 뭐 했지? 라고 생각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맨날 뉴스에서 촛불 막 시위하고 매주 막 저 광화문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없이 막 하루가 막 지나가다가 3월인가 이제 그 탄핵됐죠. 3월에 탄핵되고 그때부터는 또 갑자기 또 막 대선한다고 막 또 막 정신없었어요. 대선을 또 뭐 60일 안에 해야 된다고 막 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막 탄핵의 제도도 막 알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16년 12월에 뭐 했지라고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막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선 국면이 들어가니까 그때 또 약간 잠잠했어요. 약간 잠잠했어요.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 같기는 했는데 혹시 몰랐잖아요. 혹시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집값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막 두려우니까 3월 달부터 5월까지는 집값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누가 당선되는지 보고 나서 결정하자라고 생각들을 했었죠. 가만히 있다가 5월 9일인가 낙찰이 딱 됐죠. 아니 낙찰이래. 5월 9일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경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낙찰이라고 그러네. 자, 그러자마자 또 갑자기 서울의 집값이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요. 당선되니까 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 문재인 정부가 6.13 대책이라는 걸 하나 했어요. 6.13 대책 맞나? 아마 6 뭐예요. 날짜도 기억 못해요. 그거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고 야 그냥 넌 발표해. 우리 갈 길 간다. 그러면서 막 집값이 막 계속 올라갑니다. 그럴 때가 있었죠. 자, 17년 6월은 그런 때였어요. 17년 6월은 그런 때였다. 문재인 정부가 막 당선돼가지고 막 당선인으로 바로 그냥 뭐 예비 기간도 2달도 안 주고 바로 그냥 대통령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막 총리 뽑네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정신 없었잖아요. 근데 막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부랴부랴 뭘 하나 발표를 했는데 티도 안 났다. 티도 안 났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막 너도 나도 막 집값 막 올라간다고 막 달려들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8월 2일에 뭐가 나왔죠? 8월 2일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고 무주택자들도 다 외우고 있는 정책이에요. 작년에 가장 히트친 정책이죠. 파리 부동산 대책. 8월 2일에 탁 나오고 나서 막 이 시장은 그냥 혼돈에 빠집니다. 혼돈에 막 빠졌죠. 당선되고 한 40일 정도 지났을 때가 17년 6월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17년 6월부터 한 40일 지나가지고 8월 1일 대책이 나왔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년 전 오늘의 지금 느낌은 뭔가 막 폭등하는 시장에 막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다. 아시겠죠? 막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파리 대책을 알고 있지만 작년에는 몰랐잖아요. 작년 이날은 몰랐다. 아시겠죠? 그런데 시세 조사를 그러니까 상가나 빌라 같은 거는 시세를 딱 조사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다 전화를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너무 힘들고 해서 아파트를 가지고 할 거예요. 아파트 가지고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한번 오늘 방송을 해볼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시세는 잘 나와 있으니까 쉽게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에 모여 사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사람들은 서울의 집값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우선 서울을 대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작년 365일 전 대비 얼마나 올랐을지 얼마나 떨어졌을지를 한번 직접 보자. 이게 오늘의 방송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은 작년 6월에 산 사람들은 집값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올랐어요. 네, 다들 올랐다는 건 알고 있네요. 맞죠? 다들 올랐다는 거는 체감을 할 수 있죠. 다들 그냥 서울에 집 산 사람들은 싱글벙글 하니까. 맞죠? 어쨌든 6월달은 막차 아니었나요? 6월달은 완전히 그냥 폭등하는 폭주기관차 아니었어요? 그랬는데도 올랐을까요? 따져보자는 거죠. 자, 우선 요거부터 보죠.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뉴스 기사가 하나 있어요. 지난해 양도세, 종부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다. 부동산 거래 호황, 가격 상승이 영향을 줬다. 자, 17년 양도세 수입이 15조 1000억이다. 전년 대비 10%가 더 벌었다는 거죠. 자, 양도세는 산 가격보다 탄 가격이 더 비쌀 때, 맞죠? 더 비쌀 때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양도세 수입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더 폭등했다라는 얘기는 17년 내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게 추론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16년도에 오른 거보다 17년도에 오른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물론 16년도보다 17년도에 사람들이 더 많이 팔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통계적인 내용이니까 그 정도가 맞다고 보시면 뭐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17년에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을 거다. 그리고 보면은 종부세도 역대 최대라고 돼 있어요. 종부세도 역대 최대다. 보면 여기 보면 종부세도 16년도에 1조 3천억에서 17년도에 1조 7천억으로 늘었죠. 1조 7천억. 그러니까 약 20%가 올라간 거예요. 종부세도 20%가 올라갔다. 그 말은 고가주택들은 더 많이 폭증했다는 거죠. 물론 6억 이하인 게 6억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집값이 오른 거는 확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17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검색을 좀 해놨는데, 작년 이거 뭐 스피드 옥션, 저는 스피드 옥션을 쓰는데 이렇게 유료 사이트 같은 것들을 보면 매각 기일을 2017년 6월 19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작년 6월 19일에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가 총 몇 개가 입찰을 했는가라는 거를 보면은 15개가 입찰을 했어요. 15개. 보이시죠? 15개.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얼마가 오른 거야 도대체?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번 거야? 이것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요거 볼게요. 요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28층. 네, 우선 송파구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이거부터 볼게요. 자, 감정가가 12억 6천이었어요 12억 6천. 12억 6천짜리를 14명이 입찰이 들어와가지고 14억 3천 주고 사갑니다. 14억 3천 주고 사간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싸게 잘 샀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야, 뭐 저렇게 비싸게 사?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자, 대부분 뭐 이렇게 저렇게 비싸게 사?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감정가라는 게 왠지 뭔가 기준 같잖아요. 기준 같죠? 그런데 감정가는 기준이 안 됩니다. 감정이라는 거는 과거의 가격이죠. 그리고 감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보죠. 감정을 언제 했는가? 16년 2월에 했어요. 16년 2월. 16년 2월에 했고 그때 12억 6천으로 했죠. 근데 지금은 17년 6월이죠. 그러니까 한 16개월 뒤에 지금 입찰이 들어가는 거죠. 그 사이에 올랐겠죠. 그 사이에 집값이 막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때도 막 사는 거예요. 14명이나 와가지고. 왜냐면 12억 6천은 너무 싸다고 생각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볼게요. 트리지움이라는 데가 어떤 곳인가. 우선 사진을 보면 그냥 무난한 그냥 아파트죠. 그리고 앞에 여기 상가가 이제 크게 있습니다. 상가가 되게 커요. 아파트는 그냥 전형적인 그냥 아파트입니다. 문도 그냥 무난하죠. 그냥 뭐 고급 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중상급 정도? 중상급 정도의 인테리어 수준과 건축 수준의 집이에요. 아주 고가 주택으로 지은 컨셉의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위치는 이따 지도를 좀 볼게요. 근데 하여간 여기 석촌호수가 있고 석촌호수 쪽에 롯데월드가 있고 롯데월드 옆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신천역에 붙어 있죠.
지하철역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살기 좋겠죠? 구조도 볼게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가 현관이에요. 여기 현관인데 현관으로 들어오면은 방 2개 있고 거실 하나 있고 침실 하나 있고, 그러니까 방 3개에 주방 겸 식당, 거실 하나 있고 안방 있고, 이거 방 4개네. 맞죠? 방 4개고 요 발코니인데 발코니를 또 확장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막 그래요. 뭐 간이 화단도 있네요. 확장하면은 좀 집이 좀 넓어지겠죠. 네. 그냥 무난하고 4인 가족 살기 좋은 그런 아파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전용 면적이 34.7평이에요. 전용 면적이. 그러니까 실제로 분양으로 치면 40평대죠? 40평대 정도 된다. 그러면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가 빼곡히 모여있죠? 아파트가 빼곡히 모여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는, 방송에서 말하는 잠실은 어딘가요? 잠실이 어딥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있죠? 요 아파트 엘스, 여기 리센츠, 여기 트리지움, 여기 레이크 팰리스,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 요즘에 맨날 뭐 18억 이내 20억 이내 하는 데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월드타워, 롯데월드, 석촌호수. 여기를 잠실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잠실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시아 선수촌 여기도 좀 껴주죠. 물론 아시아 선수촌 사람들은 우리는 잠실하고 같이 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 탄천 건너서 여기 삼성동하고 껴달라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그렇지만 잠실입니다. 자, 여기 있는 그 빌라들은 아주 싸요. 상대적으로 되게 쌉니다. 상대적으로 되게 싸요. 요거 20평, 25평대 지금 13억 합니다. 13억 해요. 근데 여기 빌라들은 뭐 3억, 4억 하죠. 싸죠. 집값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잠실은 여기 한강이 있어요. 한강이 이렇게 쫙 있죠. 한강이 있다. 그리고 지하철도 이제 잠실역 2호선 라인이 쫙 이제 있고, 호수 있고, 월드타워 있고 해서 살기 괜찮다. 살기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동이죠. 자, 335동이죠. 자,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335동? 335동이에요. 335동. 그러면 335동은 2동입니다. 2동. 요거 지금 제 마우스 커서가 보이나요? 보이시죠? 요 동이에요. 그럼 요 동에 28층이죠. 28층. 자, 28층입니다. 그러면 좀 줄여볼게요. 자, 얘예요. 우리 집은 얘. 요 잠실주공 5단지가 있잖아요. 잠실주공 5단지. 얘가 15층밖에 안 돼요. 15층짜리예요. 낮아요. 낮은 집이죠. 얘도 얼마 안 되는 낮은 집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 집 28층 부엌에서, 북향은 부엌이겠죠? 부엌에서 이쪽으로 요렇게 이쪽으로 뷰가 쫙 보이겠죠? 한강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한강뷰가 나오겠죠? 요 뷰는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리가 한 대여섯 개가 쫙 보입니다. 요 다리가 다 보일 거예요. 물론 부엌뷰죠. 부엌뷰입니다. 그래도 어때요? 설거지하면서 그냥 콧노래가 나오겠죠?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자, 낙찰가 대비 올랐는가를 볼게요. 낙찰가 대비 올랐는가.